예, 이번 시간에는 제15장 상담 사례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상담 사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좀 쭉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여기서 상담 사례 중에서 이제, 분석 방법, 그리고 상담 사례 중에 실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상담 사례의 분석 방법, 어떻게 분석하는가와 그리고 상담 사례의 실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고 그리고 사례에 대한 해석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 관련된 내용은 책에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쭉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담이 진행되는 회차 수에 따라서 실제 상담 사례들을 쭉 정리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쭉 보시면서 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사례를 통해서 상담의 전반적인 과정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상담 사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의의가 무엇이고, 또 상담 사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초보 상담자가 상담 사례를 분석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상담 사례를 개념화하는 것은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담자 양성을 위해서 대학의 교육과정이 대부분 이론 교육과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학부 수업에서는 보통 이론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주로 사례 중심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또 대학원에서도 상담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박사 과정에 가면 이제 직접 사례를 접하고 또 실제 이제 실습을 나가서 상담을 진행해 보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상담 전문가가 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사례를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수업 시간에는. 그래서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상담 실제에 대한 사례 이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치료상의 맹점, 맹점이라는 것은 이제 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 그리고 상담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상담 방법의 체계적인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 상담 면접 방법을 개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실제 그 상담에 기회를 가져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전문 지식들, 필요한 지식들을 다 습득하기 전에 상담을 진행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제 분석 방법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담자를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개념화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담 사례 분석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 상담자들이 아마
대부분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힘들게 배운 상담 이론과 기법을 상담 장면에 잘 접목시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슈퍼비전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그런 상담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 슈퍼비전은 보통 박사를 마치고 실제로 그런 상담센터에 있는 또는 교수님들이 실제 상담했던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인 그런 분야에서도 케이스 스타디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분석해 본다라는 게 매우 의미 있고 뜻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사례 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핵심 감정의 파악과 공감적 이해 부족이다. 제가 뭐 지금까지 그 상담 기법 얘기도 하고 방법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했잖아요. 상담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도 여러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그 관계에서 그 내담자의 핵심 감정 파악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공감적 이해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감적 이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런 곤란함, 어려움, 뭐 상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해줄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인 증상 그리고 일상적 사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지금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 상황에선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그 정도, 그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이해하는 듯한 그런 공감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내담자가 정말 절실하게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런 공감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그런 치료의 대상자들, 예술 치료를 적용할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우선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정말 그 내담자의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공감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자 자신의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상담자 자신의 문제.
그러니까 내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성급한 해석을 한다. 내담자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너무 빨리 판단을 하고 성급한 해석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내담자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내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담자가 자기의 그 이야기를 자꾸 줄여나갈 수도 있고 솔직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상담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꾸 상담자 입장에서는 배운 이론이나 형식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해요.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다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담자가 또 불안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뭐 상담자도 사람이니까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에 내담자가 겪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공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상담을 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좋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내가 과연 어느 정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상담자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리고 어떤 사회적 편견이라는 부분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상담자가 편견이 완전히 없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상담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종교적인 신념과 또 배치되는 그런 상황도 또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내담자가 문제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담자의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내담자가 참 얘기하는데 정말 듣기 민망하고 괴로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다가 내가 공감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죠. 정말 상담을 오래 해서 뭐 어느 정도 정말 그 내성이 생겨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정말 피하고 싶은 내담자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자 자신의 내면적 갈등, 그리고 정서적 미숙,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올바른 이론적 지식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또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막연한 말을 하게 되고 그 명료화를 잘 못 시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핵심이 뭐지? 그래서 내가 뭐 맞장구 치어주기도 하고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냥 표면적으로만 끄덕거려 준 건지 솔직히 판단이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능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어떤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고 제시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향 설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미숙할 수도 있어요. 적절한 치료적 개입의 미숙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경험이 많은 상담자라면 그나마 자기가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겠지만, 초기 상담에 임하는 사람이라면, 상담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 사례를, 다양한 사례를 한번 많이 읽어보고 많이 접해보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상담의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다양하게 간접적이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을 다 제대로 잘 소화해서 실제 상담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 사례 분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 분석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장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 내용을 보면 특히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했을 때 언급되었던 내용이 주로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죠. 핵심 감정. 내담자의 증상 밑에 억압되어 있는 주된 감정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무의식적 상태에 있을 때에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핵심 감정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파악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의 중심 주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문제 발생 시기 전후 상황과 경과예요. 내담자의 그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 내담자의 문제 발생 시기와 그리고 그 전후 상황 그리고 경과 부분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사실상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전후 상황을 이해하는 거, 그 내담자가 겪은 그 경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후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제대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이해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자꾸 문자 메시지하고 카톡이 와서 좀 끊겼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 핵심 감정, 뭐 전후 상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뒤에 어떤 상담 이론과 기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상담 기법, 뭘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직접 직면하고 재진술 반응, 내가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응답하는,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구나,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관찰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 파악하고 있네, 아니면 정확히 파악했나 보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한 이후에 상담 이론을 적용해야 되고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상담이 제대로 잘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담자의 건강과 장점을 활용한다라는 측면은 그 내담자가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그죠? 그런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건강 그리고 장점, 이라는 부분도 잘 살펴야 되고, 그 부분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역시 내담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강점이나 장점을 얼마나 내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장점을 잘 캐치해내서 내담자가 좀 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 관계 부분은 뭐 정서적으로 수용적인 분위기, 따뜻하고 지지적인 치료 관계인지를 점검한다. 뭐 당연히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굉장히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돼야겠죠. 그리고 따뜻함이 분명히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상담을 하는데 뭐 굉장히 좀 냉소적이거나 싸늘한 분위기로 진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내담자가 뭐 갑자기 흥분을 하거나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를 보이더라도 그 상담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정을 시키고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한다는 거죠. 상담자가 거기에 덩달아 같이 흥분을 하거나 동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어떤 실제 사례 부분을 보면 이 내용은 사실 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내용인데 책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학 2학년 여학생이에요. 그리고 가족관계, 아버지는 무직이고 어머니는 49세의 자영업자, 내담자의 형제가 이렇게 넷이나 있어요. 회사원, 무직, 내담자, 21살 대학생, 그리고 동생이 19살 고3 이런 상태로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면담에서 이제 밝혀진 내담자의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첫 기억에 엄마에게 거짓말을 해서 엄마가 싫어하는 것을 사먹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거죠. 그리고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 먹었다는 얘기죠. 엄마를 속이고 먹고 싶은 거를 먹은 거예요. 사 먹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자주 꾸는 꿈은 뭐냐? 온통 빨간색이고 집에서 일하던 언니가 귀신으로 변했대요. 누군가 쫓아오고 도망가는 장면이 주로 나오고 있다. 또 전반적으로 불안이 내재되어 있고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죄책감, 또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꿈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내담자의 심리 상태가 일단 불안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귀신으로 변해서 누군가가 막 쫓아오고 본인은 도망가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불안이 내재되어 있는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꿈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 친구는. 그리고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엄마의 사랑을 언니한테 뺏길까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꿈에서도 나왔잖아요. 언니가 귀신으로 변했다고 했잖아요. 언니와 경쟁하면서 또 언니와 자꾸 비교하는 거죠. 언니와 엄마에 대한 적가심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다.
자기의 마음 상태를 엄마에게도 들킬까봐, 또 언니한테도 드러날까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엄마한테는 거짓말을 했고 엄마에게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언니와 비교되면서 자기 자신이 언니보다 사랑을 덜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본인은 그런 불안감이 자꾸 이제 내재된 부분이 커진 거예요. 어떻게든 이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면담에서 그러한 부분이 드러났다는 거죠. 핵심 감정은 바로 불안이다라는 것을 추출해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언니는 당연히 있는 존재고, 또 언니가 이제 동생 손을 잡고 다닌 기억도 많아요. 또 언니와 한 방에서 생활한 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에는 자꾸 언니와 자신을 비교하는, 언니와의 비교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 그때가 이제 또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누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때라고 볼 수 있죠. 형제가 여럿이고, 그죠? 아까 4명의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언니에 비해서 애정을 항상 덜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뭔가 나보다 좀 뛰어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에 대한 본인의 열등감, 그리고 언니와 경쟁하고자 하는 부분이 크고, 언니보다 좀 더 나아지고, 그래서 엄마의 사랑도 더 받고 싶은데, 실제 언니에 비해서, 부족하고, 그래서 엄마의 사랑도 덜 받고, 차별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불안감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 차별감, 열등감, 경쟁심,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나는 가치가 없다. 그게 이제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거고, 항상 쫓기는 느낌을 가지고 산다. 경쟁하고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증상의 발생 부분은 그러한 상태에서 쭉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익을 따지게 되고, 또 피해가 예상될 때는 관계를 철수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고 지금 대학교 2학년인 현재 내담자의 상태에서 대학이라는 그 새로운 낯선 곳에 진학을 했고, 근데 친했던 친구와는 또 헤어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롭다, 이런 외로운 감정이 커졌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양육 환경이라는 부분을 분석해 보면 4명의 형제 사이에 끼어 있어요. 중간이죠. 그러니까 막내도 아니고 첫째도 아니에요. 그래서 애정이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고, 바로 직접적으로 언니와 비교가 되고 언니와 경쟁을 하는 마음이 항상 깔려 있다. 그래서 예민하고 눈치는 빠르죠.
중간에 낀 사람들이 위아래를 신경 쓰다 보면, 그래서 관심 끌기 행동을 자꾸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내담자의 또 장점을 알아보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높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는 리더십, 학교 간부를 했나 보죠. 반장 같은 것을. 그리고 학교 생활도 잘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냈던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요. 이런 장점이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장점을 어떻게든 잘 살려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게 이제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래서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대학에 들어와 옛날 사귀던 사람만 고집하게 된다. 그 대학에 들어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 지속이 힘들다. 그리고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으면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끊어버린다. 어디 낀다는 기분이나 자신을 싫어하는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싫다. 그게 이제 그 형제들 사이에서 크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묻어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도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연락이 안 오고 조금이라도 신경을 안 써주면 불안하다. 그게 이제 바로 엄마한테 내가 사랑을 덜 받는다. 언니보다 내가 사랑을 덜 받고 있다라는 그 어려서의 양육 환경에서의 불안감이 성인이 된 시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베푼 것보다 적게 돌아오면 화가 난다. 그게 이제 자꾸 이익을 따지게 되고 손해 보는 일은 잘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역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아동기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조건적인 사랑에 의해 형성된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언니와 자꾸 비교하는. 사실상 뭐 어머니가 그렇게 차별을 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히 여기서 잘 나오진 않고 있는데 그렇게 보였던 행동,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미뤄볼 때 어머니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어머니한테 거짓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자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간의 경쟁에서 오는 열등감도 작용하고 있고 자신의 분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면서 내재화된 분노가 깔려 있었고요. 부모와 형제 간의 관계에서 형성된 관계 패턴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의 특징은 일단 그런 어려서 성장해 오면서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한 그런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새로운 친구와 사귀는 것이 힘들고, 그러니까 사회적 인간관계로 확장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야 이 친구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죠. 내담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적 또는 발달적 맥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담자의 성장 환경, 양육 환경, 그걸 통해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요. 자꾸 언니랑 비교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관심과 애정이 적다는 느낌이 들면 불안하죠. 그게 이제 어머니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내가 언니보다 관심을 덜 받게 되면 불안했던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역시 현재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부분이 역시 불안으로 작용을 하고 누구랑 비교돼서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정리가 되겠죠. 그 내담자의 이제 가족 그리고 성장과 성격적 특성,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담자의 성격, 가정, 상담 과정에서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문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신역동적 상담이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부분에서 적용되는 거죠. 아동기 배경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필요하다.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공감해주고, 핵심 문제를 찾기 위한 구체화 작업은 문제 발생의 원인, 또 자기 이해를 위한 적절한 질문. 그 과정에서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성장 과정의 탐색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찰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상담의 목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 전략은 그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하고요.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 형제 서열에 의해 형성된 자아 개념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고 통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도 잘하는 게 있잖아요.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강점을 찾아서 격려해주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패턴을 자각하게 하고 새로운 대인관계를 학습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상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겠죠. 억압하고 있던 무의식을 드러내서 끄집어내서 다룸으로써 불안이 줄어들고,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느낌으로써 자신감이 생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제 문제가 뭔지를 지각하고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대처 방식의 통찰을 통해서 문제를 회피하는 대처에서 문제 해결 중심의 대처로 나아간다. 이거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맞서서 해결 중심의 대처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 존중, 공감 반응을 통해서 그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수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담의 성과로 볼 수 있고, 또 상담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내담자를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지각하도록 도와주고 미래의 희망을 품도록 도와준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담을 통해서 그 친구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안감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해주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자꾸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에서도 해방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상담을 어떻게 하고, 여기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 내용을 우리 교재에서 쭉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단기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또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